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해설 강의 2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10번부터 17번까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할 세트는 사회의 법 세트이고요. 그 다음 과학의 생명과학 세트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 과학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 두 개의 세트는 우리가 함께 공부를 잘 했다고 한다면 사실 잘 읽고 잘 풀 수 있는 세트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세트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세트를 잘 해결했다고 한다면 그 성적 또한 굉장히 높을 텐데요. 이 첫 번째 세트 같은 경우에는 법지문의 전형적인 특징인 그런 개념과 그 다음에 요건, 경우를 중시하는 읽기를 하고 그 개념과 요건, 경우를 사례에 적용하는 추론적 사고를 충분히 잘 훈련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잘 읽고 잘 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훈련이 법지문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하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알고리즘 독서서부터 수능 특강, 그 다음에 파이널 체크 포인트 강의할 때도 정말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연계 포인트로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내용이 또 이 지문에 그대로 또 나와 있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세트도요. 연계 포인트로 선생님이 수능 특강 강의할 때부터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까지 강조했던 최소제곱법 관련 내용이 또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이 두 개의 세트 함께 다시 또 보면서요. 우리가 유념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2024학년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어떤 점에 이제 신경을 써야 하는지 함께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번에서 13번 보죠. 법 세트예요. 먼저 문제를 한번 훑어보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0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일치불일치 문제는요. 읽으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읽으면서 문단별로 10번의 관련 선택지 찾아서 그 선택지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앞부분을 훑어내리면 법령의 요건과 효과, 불확정 개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의 요건과 효과, 불확정 개념이 이 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려하여 읽었어야 돼요. 불확정 개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었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무엇입니까? 기억은 재량 준칙입니다. 그러면 재량 준칙에 대한 관련 정보 역시 출제 요소로 주목해서 읽어야 되겠고, 12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었는데 법 세트죠. 그럼 여기 있는 개념이나 요건, 경우에 관한 정보가 사례에 적용된다는 것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아는 상태에서 이 지문을 읽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읽었는지 체크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24학년도 수능 대비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법 지문을 읽는 거구나 라는 그 방법을 잘 익혀야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법 세트에서 사례 문제가 나왔다. 그렇다면 지문에 개념이나 요건, 경우에 관한 정보가 반드시 있다. 그 정보가 문제 해결의 키가 된다. 다음 13번 어휘 문제네요. 그러면 1문단부터 보면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효과. 그러면 이 사례에서요. 자, 이 사례가 조건문이에요. 이게 조건문이 되겠고, 요건, A에 해당하느냐. 그 다음에 B를 해야 한다, 효과. 이런 식으로 딱딱 그 개념에 대응하는 요소들을 짚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요. 연계에 대한 대비를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금방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연계된 지문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죠. 요건, 효과 이렇게. 그죠? 다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이 요건이랑 효과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파악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불확정 개념입니다. 불확정 개념에 지금 왜 주목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먼저 훑어볼 때 불확정 개념이 출제 요소라는 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 당연히 주목하는 것이죠. 또 보면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먼저 민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쌤이 요건, 경우 이걸 중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과 관련해서 이런 이 요건을 법지문 읽을 때 반드시 주목해야지 수능 시험을 잘 본다. 정말 강조를 했었어요. 그대로 나온 것인데 여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 부분이 요건이라는 생각했어야 되죠.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가 효과에 해당한다라는 걸 생각했어야 돼요. 효과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요건과 그 다음에 이 효과에 불확정 개념이 다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 요건과 효과 다 불확정 개념이 적용된다라는 이해를 해야 했고요. 그래서 요건과 효과에 불확정 개념이 적용된다는 건 좀 다른 얘기로 말하면 뭐냐면 요건과 효과에 대해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 고정된 의미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량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해서 즉 요 요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와 관련하여 자 여기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에 대한 설명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것과 위약벌을 위약금과 관련해서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경우가 구별될 거예요. 경우가 구별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되는 요소가 있으면 법지문 읽을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이라고 돼 있죠. 요건이잖아요.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위약벌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경우 요건을 주목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문단과 관련하여 10번 문제에서 이제 1번 선택지를 보면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네, 이 요건과 효과 다 이례적이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겠고요. 2번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됐는데 네, 이렇게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는 것 관련하여 법원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법원에서는 여기 선택지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재량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진정한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3번 선택지도 일치합니다. 4번 선택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 행정법령, 행정작용 그런 말은 아직 못 봤죠. 그죠? 그러면 판단 보류인데 근데 이 4번 관련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자, 글 읽는 요령이 정말 있는 사람, 독해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민법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뒤쪽에는 민법이 아닌 행정법령에 관한 얘기도 나와 있나 보구나. 그럼 민법과 행정법령에 관한 내용이 좀 구별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으면 진짜 잘 읽는 거예요. 다음 5번 선택지 보면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작용을 규율하는 법령. 요것에 관한 내용도 질문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했어야 돼요. 그 다음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모두 사용된다고 되는데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바로 뭡니까? 행정법령과 이 글에서 대비되고 있는 거 민법. 개인과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 이 민법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5번은 그 뒤쪽에 대한 판단을 1문단 읽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글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 구조도 우리가 파악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글은 민법에 불확정 개념이 적용되는 것, 행정법령에 불확정 개념이 적용되는 것 크게 이렇게 대별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2문단 보죠.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해서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요건, 계약 위반.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요건이 있는데 요건이 뭐냐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해요.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자, 경우죠? 이 경우에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못해요. 증명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경우와 관련하여 요건 딱딱 짚어서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또 요건이 이제 뭐냐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라는 얘기를 해요. 정해져 있었다면 그럼 이제 또 하나의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옆에다 이렇게 필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지문 읽기 전에 먼저 문제를 훑어봤을 때 12번 문제 보기에 사례가 있다는 걸 확인한 상태예요. 그렇게 법 세트에 사례가 있으면 지문에 이런 경우 요건에 관한 정보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쌤이랑 같이 개념부터 뭐 수능 특강 하여튼 계속 독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에 따라 읽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이거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가 또 다른 경우가 제시가 돼 있어. 그쵸? 또 다른 경우가 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이제 증명되는 거예요. 위약벌임이 이제 증명이 되면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여기 써야 되는 건 대비되는 짝인데 손해배상 예정액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약벌 있습니다. 이거 구별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이것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어떤 경우?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된 경우.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 1문단에서 이제 제시해 놓은 그 내용, 1문단의 이제 중간 민법 관련하여 사례로 든 것.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말의 그 효과에 관한 그 의미가 이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리적이지 않죠?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손해액수를 증명한다라는 이런 요건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손해배상금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면? 증명이 이루어지면. 그죠? 자, 이렇게 경우 요건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는 읽기를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이게 지문의 길이는 짧지만 이 안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정말 문제 푸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압축적으로 탁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 관련해서요. 자, 거기 10번에 지금 현재 4번 선택지,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앞부분 판단이 안 됐는데 이 문단 가지고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죠.
4번이랑 5번 아직 판단이 미처 안 된 부분은 행정법령과 관련이 있는데 아직 행정법령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행정법령에 관한 내용이 나오네요.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행정법령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요건 충족되면 그에 따라 이제 효가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는데 이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되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효과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령상 이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재량이 돼. 이런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 뭐라고 합니까? 재량행위라고 한대요. 그러면 기속행위랑 재량행위랑 대비가 되겠죠. 그리고 재량행위라는 건 일종의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기속행위는 선택이 제한적이죠. 그러면 불확정 개념이 이제 사용되는 것 관련해서는 이 불확정 개념은 기속행위보다는 재량행위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행위를 불확정 개념과 관련돼서 특히 더 주목을 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우리 3분단 읽었고요. 이 3분단 관련해 10번에 4번 선택지 판단해 봅시다.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고 되는데 아니요. 대개 재량행위라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4번 선택지 어렵지 않게 탑으로 골랐을 것이고 그리고 5번 선택지 보면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정하는 법 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법령. 행정청이 정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즉 행정법령. 여기에도 사용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행정법령에 사용된다라는 거를 앞에 민법에 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다라는 것과 크게 구별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짝으로 주목을 해줬으면 좋아요. 근데 이런 식의 내용 구조로 이 글이 짜여져 있다는 것은 사실 10번 문제의 선택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의 선택지는 글의 내용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10번의 5번 선택지는 일치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10번 문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제 재량준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재량준칙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법지문에서는요 개념이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개념, 경우 요건 이 두 가지 관련 정보 주목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부터 정말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에 따라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 지문 잘 읽고 잘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재량으로 정하는 재량 행사의 기준입니다. 이 재량 준칙과 관련된 정보들을 잘 주목을 해야 되는데 법령이 아니래요. 법령이 아니니까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법령 위반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량 준칙의 내용대로 이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 행정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긴 후에는 이라고 돼요. 이것도 역시 경우 요건이에요. 이렇게 행정 관행이 생기면 자,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 동일한 내용이 이게 바로 이제 평등원칙과 관련이 있겠죠. 이제 평등원칙을 지켜야겠답니다. 라고 연결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문 다 받고 10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11번 재량 준칙에 관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 준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는데 일반 선택지를 보면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저리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량준칙이 법령이 아니라는 얘기는 사문단의 그 두 번째, 세 번째 줄 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리저리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문의 내용이랑 부합합니까? 재량준칙과 관련해서 거기 재량준칙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그 개념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명확히 정한다. 그 명확히 정한다라는 건 이리저리지 않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의 의미로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을 보면 재량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행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량준칙은 재량행위랑 관련이 있죠. 기속행위는 재량행위랑 대비되는 겁니다. 기속행위의 개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인 재량행위랑 대비됩니다. 재량준칙은 재량행위랑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량행사 기준, 재량준칙, 반복 이런 말들이 이 선택지에 사용이 되었는데 지문에도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3번 선택지가 얼핏 보면 지문의 내용과 굉장히 이미지가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문과 부합하지 않지요. 지문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보면 지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요건 하에 사문단이에요.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돼요. 자, 그러면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도로 정해진다고 되어 있는데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행정작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량 준칙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 정해져 있는 재량 준칙의 내용에 따라 특정 행정작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의 행사 기준이 반복된 적합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문의 내용이랑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서 이 3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재량준칙이 정해지는 것을 행정청은 특정 요건 하에서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게 재량준칙이 정해지는 것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 요건이 되는 게 아니죠. 재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재량준칙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적 관계로 제시하는 것은 글의 내용과 맞아떨어지지 않지요.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를 보면 재량준칙의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들이 이렇게 반복된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반복된 것이 있으면 평등원칙에 따라 따라야 하죠. 근데 없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이 지문의 내용과 부합합니다.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해당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2번 문제를 맞았느냐 틀렸느냐 그에 따라 점수 차이가 이제 굉장히 분명하게 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잘 풀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지문 읽을 때부터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키가 되는 정보들을 잘 주목해서 이해하는 읽기 해야 합니다. 함께 그런 읽기를 했어요. 지문 읽기 전에 예측하기를 통해서 법세트에 사례가 있네. 그럼 사례가 있으면 지문에 어떤 경우 요건, 개념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자, 그런 걸 아는 상태에서 각각의 이제 이런 경우 요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하는 읽기를 했습니다. 보죠.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이제 했습니다. 갑이 계약을 위반했어요. 계약 위반. 계약 위반하는 경우잖아요.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가의 상황은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상황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죠?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자, 1문단의 끝부분 봅니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자, 우리가 요건에 관한 정보를 주목한 겁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위약금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지는 겁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그러면 100을 약정했다라는 것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에서도 이걸 주목할 때 지문에서 경우 요건에 관한 읽기를 그걸 주목하는 읽기를 했으면요. 자, 보세요.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즉 이 위약금이 위약벌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요. 이건 당연히 이제 위약벌이 되는 거예요. 위약벌이 됩니다. 그럼 위약벌에 해당하는 저 위약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증명이 되면요.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대비가 되는 짝으로 또 우리가 지문에서 주목했던 건 무엇이냐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위약벌과 관련된 경우에는요. 법원이 감액을 못합니다. 법원이 감액을 못해요. 이렇게 이 경우 요건에 있어서의 대비되는 짝까지 잘 파악했다고 한다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이제 논리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반 선택지,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자, 증명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명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거 아니죠? 이렇게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가 증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손해가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두 개 내용이 연결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냐면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한 즉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지는 경우입니다. 그럼 저 위약금 100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되고요. 약정했으니까 미리 정해놓은 것이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으면요. 그 손해배상 예정액,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국 100입니다. 100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죠.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하는 거 맞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도 맞네. 그러니까 답이 2번이다. 이렇게 골랐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논리적 판단이 잘 안 됐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답 고르는데 참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3번을 보면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요 다시 나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지는 경우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지는 경우 위약금 100을 약정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액이 100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증명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죠. 지급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잖아요. 없다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다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예요. 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에는요. 손해가 증명이 되면 손해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위약벌이 100이고 손해배상, 손해를 80만큼 입었으니까 이 80까지도 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180을 갑이 을에게 지급을 해야 할 텐데 근데 이 경우는
법원이 감액할 수 없어요. 그죠? 저기 지문을 보면 거기 이 문단 끝부분에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4번 선택지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5번을 보면 다해서 의뢰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의뢰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위약벌 해당하는 위약금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100이 위약벌이니까 100만큼 받으면 됩니다. 누가? 을이 받는 거죠. 갑으로부터.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80 아니에요. 틀렸어요. 감액할 수는 없죠? 네,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80이 아니에요. 100이에요. 100.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요. 2번이지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용언, 동사나 형용사 앞에 있는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주목하여 그 주어 또는 목적어 또는 부사어가 의미 속성이 유사한지를 찾아야 돼요. 판단해야 됩니다. A 맞는 보면 지문에 진정한 의미가 상황에 맞는 거예요. 의미가 상황에 맞는 거예요. 의미가 상황에 맞는 건데 여기는 지금 자료가 맞는 거예요. 자료랑 의미는요. 그 의미 속성이 다르죠. 그 다음에 B를 보면요. 조문을 든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조문을 예로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적금에 가입한다는 얘기죠. 목적어가 의미 속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유사한 의미가 아니에요. 가까운 의미가 아니야. 그의 파격적인 주장은 학계에 큰 주목을 받았다. 이게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목적어가. 그런데 거기 C 받다 앞에는 위약금을 받는 거예요. 물리적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럼 목적어의 의미 속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가까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합니까? 이런 식으로 따질 줄 알아야 돼요. 형은 땀 흘려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골랐다라고 되는데 땅을 고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 D를 보면 내용을 고른 거예요. 내용과 땅 완전히 의미 속성이 다르죠. 5번을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준수하는 겁니다. 거기에 E를 보면 지켜야 자, 원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 약속, 원칙, 꼭 지키기로 한 것, 꼭 지키기로 한 것을 지킨다. 의미가 서로 통하죠? 그러니까 5번을 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13번까지 함께 했고요. 14번에서 1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서 17번 과학 세트인데요. 이 과학 세트와 관련해서 먼저 연계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 수능 특강 강의할 때부터 선생님이 최소 제곱법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연계 포인트로 중요하다라는 강조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문과 패턴이 유사한 지문 수능 특강에 과학 지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에서 17번 문제가 이제 가장 난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17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이 17번과 매우 유사한 패턴의 문항이 역시 수능 특강에 있습니다. 예전 기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출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알고리즘 독서 강의에서 그 문제 해결 과정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패턴의 유형의 문항이 또 출제된다. 그러니까 꼭 이런 이 문항 해결하는 방법을 잘 익히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수능 특강에서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제재, 이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의 연계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하지만 그 지문의 패턴이라든가 문제의 패턴의 측면에 있어서의 연계, 즉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연계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챙긴다라고 한다면 24학년도 수능도 어려울 거예요. 그 수능 또 역시 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비 수험생들 잘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보지요. 먼저 문제를 훑어보면 14번 문제인데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앞부분을 훑어보면 클라이버의 법칙, 그 다음에 L그래프, 최소제곱법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 그런 용어가 있으면 체크해 놓고요. 관련 정보 주목해서 선택지된 판단 읽으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문단별로 하면 되겠습니다. 15번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개념 강의할 때부터 이 과학에서 추론 문제 나오면요. 결과를 추론해야 하고 나아가 결과를 비교까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추론한 결과를 비교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패턴 그대로 보여주는 문제가 또 15번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한 거에 따라서 함께 결과 추론하고 추론한 결과를 비교하는 추론까지 함께 연습을 잘했다고 한다면 15번 문제를 잘 생각해서 답을 골랐을 겁니다. 그 점 생각해야 되는데 자, 선택지 앞부분을 역시 또 훑어내려 보면 기초대사량, 클라이버의 결론 이런 말들이 이제 보입니다. 클라이버의 법칙. 그러면 클라이버의 법칙, 클라이버의 결론 이런 것이 굉장히 이 글에서 또 중요하겠네요. 그 정보를 읽을 때 주목해야 했어요. 다음 16번 기억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연 위치 확인하고 직접법, 간접법 뭔가 대비되는 내용 혹은 공통점 주목해야 되겠네요. 17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사례가 있습니다.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선택지를 이제 훑어내리면 최적의 직선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적의 직선 1, 2번에서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3, 4, 5에서 증가율이라는 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의 증가율이 저것의 증가율보다 크다 작다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당연히 최적의 직선과 관련된 정보 이 문제 해결의 키로 주목해야 했죠. 최적의 직선에 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지문의 끝부분에 나와요. 주목했어야 돼요. 그리고 증가율이 자, 이 경우보다 이 경우가 크다 작다 이에 관련된 내용도 지문에 있어요. 문제 해결의 키로 주목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런 키가 되는 정보들 어떤 것인지 예측하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1문단부터 보죠. 여기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이 대사량으로 하루에 필요한 이제 에너지의 양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 그게 이제 대사량 개념이죠. 이렇게 개념을 주목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의 개념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념을 또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냐면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 공복이라는 건 속이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예요.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 이것이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 이게 기초대사량인데 이 열량은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을 그럼 통해서 바로 이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 즉 공복 상태에서 생성한 열량을 알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관련지어서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이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기초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이제 차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랑 대사량이랑 구별해야 됩니다. 대사량의 개념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이고 기초대사량은 생존의 필수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쾌적한 온도, 편히 쉴 때 공복 상태에서 생산하는 열량의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쌤이랑 같이 과학, 경제, 기술 이런 거 공부했으면 뭐뭐일수록 뭐뭐다 하면 반드시 출제요소로 주목하게 됩니다.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자 많을수록 기초대사량 증가한다. 원리에 관한 정보로 주목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문단 읽었어야 되고요. 자, 1문단과 관련해서 14번에서 관련 있는 선택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번 선택지 판단 금방 되죠? 이 내용으로 어떤 개체가 체중이 늘 때 다른 변화 없이 근육량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 근육량 늘면 기초대사량 증가한다. 원리 출제요소. 다음 2문단 보면 기초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이제 간접법으로 이제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직접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고, 이때 발산하는 열량, 이 발산하는 열량이 체내에서 생성하는 열량일 수 있죠. 그러면 발산한 열량, 즉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 즉 기초대사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직접법이죠. 이렇게 일문단의 내용과 또 역시 관련지어서 직접법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간접법. 간접법은 직접적으로 저 열량을 측정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간접법은 무엇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냐?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거죠. 간접적인 거죠. 여기는 발산하는 열량을 측정해가지고 이 발산하는 열량이 체내에서 생성되는 열량과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고. 방법의 차이 이해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억니은과 관련해서 결국 대비되는 짝을 이해를 했는데, 결국 기억니은 모두 기초대사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이에요. 이 생성하는 열량은요,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에요.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이 관계를 알면 16번의 답을 4번으로 금방 골라요. 이 부분에 주목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다음 이제 3문단을 보도록 하지요. 저기 14문제에서 2문단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죠. 지금 14번에 1번, 3번, 4번, 5번 자, 이런 선택지들은요. 클라이버의 법칙, 그 다음에 L그래프, 최소제곱법, 그 다음에 심장 두뇌 크기, 뭐 이런 말들, 상대 성장, 자, 이런 말들 이제 나올 때까지 좀 판단을 보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9세기 초의 연구부터 이제 보면 19세기 초기 연구. 굳이 이렇게 시기를 밝혔다라는 것은 저 시기의 연구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연구도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연구랑 저 19세기 초기 연구랑 구별을 해줘야 될 텐데,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이것이 이제 기초대사량일 수 있는데 이것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비례, 반비례, 이것도 원리에 관한 정보로, 어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로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고리즘 독서 강의에서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수특에서는 정말 수없이 강조했고, 그에 따라 당연히 이제 주목을 해야 했고요.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 이제 비례한다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일정한 비까지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체표 면적은 체중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체표 면적은 체중에 비례한다. 체중에, 다시요. 체중에 비례한다고 하면 얘기하면 안 돼. 체중의 0.67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 말이죠. 체중의 0.67 제곱. 자, 이거에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한다. 비례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초대사량은 여기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체중과 그 다음에 체중의 0.67 제곱을 구별했어요. 체중의 0.67 제곱은 당연히 체중이랑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체중의 0.67 제곱에 결국은 기초대사량이 이제 비례한다. 왜냐하면 체표 면적이랑 기초대사량이랑 일정한 비로 비례하니까. 이 체외로 발산된 열량이 기초대사량일 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기초대사량과 체표 면적이 비례하잖아요. 이 두 개가 일정한 비로, 항상 일정한 비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비를 가지니까 체표 면적의 체중이 0.67제곱 이거 서로 비례하면 체중이 0.67제곱이랑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관련지어서 요 내용을 여기서 이해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역시 개념 강의에서부터 그다음 파이널 체크 마지막 강의일 때까지 사칙연산에 관한 정보 글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수의 증가율과 관련된 식이 나와 있는데 나눗셈 나와 있죠.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이 증가 전, 증가 후, 그래서 요 증가 후의 값을 증가 전의 값으로 나누면 2가 됩니다. 이 경우에 기초대사량의 이제 증가율은
0.67제곱 고려해야 되니까 0.67제곱. 체중이 EW라고 되어 있잖아요. 체중이 0.67제곱. 이게 이제 기초대사량이랑 비례하는 거니까 이 식으로 이제 구하면 약 1.6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3문단 봤고요. 4문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클라이버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20세기에 이제 클라이버입니다. 앞선 문단에서는 19세기 초기 연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1930년대라고 하면 20세기죠. 그리고 클라이버라는 말이 이 이름이 여러 선택지에서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버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이 이제 기초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 그래프의 가로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가로축 변수가 체중이 되는 거죠. 체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로축 변수로 기초대사량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세로축, Y축이 기초대사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정보를요,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이 최소제곱법 관련 지문 이해할 때 정말 많이 봤던 거예요. X축, Y축. 각 동물별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순서상을 이제 점으로 나타냈다. 이 관련 내용도요, X축과 Y축, 그 X와 Y의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냈다는 것도 수능 특강에서 봤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연계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5문단으로 갈게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를 경우와 같을 경우를 대비해서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다를 경우에는, 이 다를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순서상으로 표시한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반드시 이 다를 경우와 관련 지어서 여러분이 주목을 해줬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짝은 반드시 출제 요소가 되거든요. 출제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순서상의 값에 상형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상을 만들어서, 상형로그는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 알 것이고요. 이게 상형로그를 취하게 되면, 취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그래프에 표시하게 되면 어떤 직선의 주변의 점들이 분포하게 된대요. 어떤 직선의 주변의 점들이 분포한대요. 그런데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이렇게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어떤 곡선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곡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어떤 직선이래. 그럼 두 개가 이제 서로 다른 거잖아요. 어떤 직선이 된 경우에는 이렇게 상형로그를 이제 취한 경우인데, 그러면 그 직선의 길이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X, 체중, Y, 기초대사량, 이렇게 상형로그를 취한 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형로그를 이제 취한 값인데, 이렇게 상형로그를 취해서 어떤 직선의 주변에 순서상 이런 점들이 분포하게 하는 것, 이 그래프가 L그래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L그래프가 있고 일반적인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역시 또 이렇게 대비되는 짝으로 주목을 해야 했어요. 과학 지문에 이렇게 대비되는 짝이 많은 지문은요, 예전 기출에 있어요. 그 지문의 패턴이랑 이 지문의 패턴이랑 매우 유사합니다. 선생님이 알고리즘 독서 강의에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지문과 이 지문을 선생님이 추정하기에는 굉장히 그 지문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비되는 짝이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 그런 대비되는 짝을 꼭 주목하는 읽기를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걸 보면,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문제 예측하기 할 때 이 경우의 증가율, 저 경우의 증가율, 두 개의 증가율이 작다, 크다 비교하는 그런 선택지들 봤었거든요. 그러면 그 선택지들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주목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L그래프와 관련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면,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
체중의 증가율은 X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L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직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자, 체중 쪽, 이 체중 쪽의 증가율, 이 체중 쪽 증가율에 비해서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값이 2라고 하고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2분의 1, 1보다 작죠. 1보다 작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경우, 작은 것과 관련해서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이 기울기도 작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Y축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이 1이라고 적은 이 값이 작을수록 당연히 분자값이 작아지는 것이니까 작아질 수 있죠.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이 두 개가 같다고 한다면 결국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것이니까 같으면 1이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L그래프에 관한 정보들을 지금 이해를 해봤는데요. L그래프와 관련하여 14번에 기술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쵸? 기억하죠? 14번에 몇 번 선택지입니까? 3번 선택지입니다. 3번 선택지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택지 판단 한번 해보죠.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 가로축의 증가율, 앞서 설명한 것처럼 2라고 합시다. 여기처럼 2. 그 다음에 세로축의 증가율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요 1입니다. 그쵸? 그런데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기울기는 가로축의 증가율분의 세로축 증가율이니까 2분의 1이 되는데 그럼 두 개의 값이 다른데요? 그러면 거기 3번 선택지 동일하다. 적절하지 않죠. 그렇죠? 자, 그렇게 14번에 3번 답을 골랐어야 되겠고요. 자, 다음 봅시다. 이렇듯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지금 기초대사량이 체중과 직선의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선의 관계를 보였는데 여기 이 기초대사량처럼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에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념이 나와 있으면요. 이 개념은 문제 풀 때 꼭 키가 돼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 성장의 개념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열쇠로 삼았어야 돼요. 여기 지금 이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체중과 직선의 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증가합니다. 체중이 증가할 때 기초대사량도 증가합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기초대사량 같은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성장 개념 이해했죠? 동일종에서의 심장, 두뇌, 심장, 두뇌란 말도 선택지에서 봤었는데 이런 신체 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번에 선택지 판단해 봅시다. 5번 선택지. 동물의 신체 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 몸무게나 몸의 크기에 몸무게, 체중, 또 그냥 체중이라고 안 썼어. 선택지 지문에 체중이라고 했는데 선택지엔 또 몸무게라고 해놨어요. 몸 크기랑 상대 성장한대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5번 선택지 상대 성장을 하며 발달한다. 적절한 말이죠. 일치하는 말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이거 어디서 봤지? 최적의 직선. 문제에서 봤잖아요. 17번에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에 최적의 직선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키가 되는 정보가 이제 나오겠구나라고 긴장하고 봤어야 돼. 최소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최소제곱법이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최소제곱법에 대해서 또 역시 연계 포인트로 함께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훨씬 잘 읽었겠죠. 두 변수의 순서성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이 있는데 이 임의의 직선 그 편차 제곱한 거 다 더한 것이 최소가 되는 기울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저기서 얘기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겠죠. 이렇게 연계 포인트를 통해서 이미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이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었어요.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 자, 예를 들면 점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점이 여기 있다고 하면 자, 이걸 좀 지울게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가로축에 이 가로축이잖아요. 이게 가로축. 이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요 직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요, 우리는 연계 포인트로 이미 편차라고 알고 있어요. 편차라고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이 편차를 제곱한 거를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합이고 이 편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직선의 그 기울기가 바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독서에서의 연계도 여러분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개념, 원리 방법, 견해 주장 특히 세 가지가 연계가 됐는데 여기서 이런 최소 제곱법 관련된 개념, 원리 방법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단의 내용과 관련하여 14번의 4번 선택지 봅시다. 최소 제곱법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게 해준다. 최소 제곱법에 관한 정보 가지고 14번의 5번 선택지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을 보면요. 이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라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5를 얻었대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을 얻었고 이에 따라 체중의 0.75제곱의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라는 결론을 얻었대요. 그러면 클라이버의 결론, 클라이버의 법칙 이게 굉장히 선택지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 이 정보를 당연히 주목해야죠. 그러면 체중의 0.75제곱 이 체중의 0.75제곱 자 이거에 기초대사량이 비례하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이 비례해. 그리고 3분단에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3분단에 거기 네 번째 줄 보면 이거는 체중이 아니에요. 체중이 0.67제곱은 이것은 체중과 다른 개념입니다. 체중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에 이것도 체중이 아니에요. 체중 자체가 아니야. 체중이 0.75제곱이지. 그리고 이제 여기 이 0.75제곱은 뭐예요? 여기 있는 개념 용어를 갖다 여기다 적용을 하면 체중의 최적의 직선 기울기야. 그래서 요 클라이버의 법칙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거죠. 좀 옆에다 쓸게요. 체중의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제곱.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제곱. 자, 이거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기초대사량이. 이게 바로 클라이버의 법칙입니다. 클라이버의 법칙. 체중 0.75제곱을 그리고 이거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개념어. 개념어 나오면 역시 문제 해결의 키가 된다고요. 이거를 대사체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개념, 또 이 부분의 개념, 이거는 대사체중이다. 그러면 대사체중의 개념은 당연히 체중이랑 같은 개념이겠어요? 다른 개념이겠어요? 체중이랑 다른 개념이죠. 대사체중이랑 체중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사체중은 치료제 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국 무엇과 무엇이 비례한다? 대사체중과 기초대사량 비례합니다. 대사체중에 기초대사량이 비례하는 게 클라이버의 법칙이에요. 그것도 한번 써볼까요? 간단하게. 이 말은 안 써도 되겠다. 대사체중에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 클라이버의 법칙.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사체중이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약을 먹일 때요. 우리 강아지 체중을 고려해서 그 약을 먹여요. 그게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대사체중에 이제 비례해서 치료제 허용량이 이제 결정돼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 문단 14번에 1번 선택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버의 법칙은 동물의 기초대사량이 대사체중에 비례한다고 본다. 그렇죠? 대사체중에 기초대사량이 비례합니다. 이게 대사체중의 개념이니까. 이해됐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14번에 3번 정답인 것까지 이제 다 우리 확인했고요. 15번 봅시다.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요, 어려운 문제예요. 결과 추론해가지고 이제 막 비교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인데 같이 해보죠. 일반적인 경우 기초대사량은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 하루에 소모되는 총 열량이 대사량이죠. 대사량이고요. 일문단에 따르면 대사량의 60에서 75%, 60에서 75%를 기초대사량이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0에서 75%라고 한다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1번 적절합니다. 1문단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클라이버의 결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기초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군이라고 됐는데 이 2번 선택지에 대해서요.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5문제에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요 대사체중, 기초대사량 요 비례하는 거, 이 클라이버의 결론, 법칙을 주목을 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 법칙을 주목을 해보면 기초대사량은요. 이 체중의 0.75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근데 체표 면적과 관련된 값은요. 체중의 0.67제곱입니다. 0.67제곱. 그러면 0.67제곱과 0.75제곱은 서로 수치가 다릅니다. 서로 수치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비례한다고 볼 수 없겠군. 맞아요. 클라이버의 결론에 따르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체표 면적에 비례하는 건 체중이 0.67제곱이에요. 근데 클라이버가 제시한 값은 체중이 0.75제곱이거든. 자, 3번, 2번 선택지. 중요한 선택지고요. 3번,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겠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번 선택지 판단할 때 자, 거기 3문단과 이제 관련돼서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3문단에서 사례로 이제 설명한 게 뭐냐면 체중의 증가율이 2일 때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자, 3문단 끝부분 값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6. 그럼 두 개 비교하세요. 이거보다 2보다 1.6이 작지. 맞아요. 그래서 3문단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그 사례에 주목하여 3번 선택지 역시 적절하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론할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결과를 추론하는 거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전 기출에도요, 이런 게 많아요. 이어서 4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4번이 답이죠. 근데 이 4번을 답으로 고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잘했어야 되냐면 식을 세웠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 기준으로 해서 먹였을 때 이렇게 되느냐 판단해야 됩니다. 지문에서 계속 비례한다 일정한 비례를 이룬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간 한번 세보도록 하면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형량이라고 한다면 이건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이건 대사체중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코끼리의 대사체중, 코끼리의 체중을 가령 100이라고 한다면 코끼리의 대사체중은 100의 0.75제곱일 거예요. 그 다음에 생쥐의 적정한 치료제 허용량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그 값 또한 생쥐의 대사체중에 비례를 하겠죠. 그러면 생쥐의 대사체중, 자, 생쥐의 체중을 1이라고 합시다. 계산의 편의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대사체중 간의 비는 결국은 코끼리에게 허용하는 치료제 허용량과 생쥐에게 허용하는 적정한 치료제 허용량, 요 비랑 같을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생쥐에게
먹일 적정한 치료제 허용량을 알아야지 이제 요 체중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그 값이 과다한 것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B의 값을 구해보면 B는 이렇게 됩니다. B는 100에 0.75제곱분의 A가 되죠. 이 비례식에 따르면. 그 다음에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인지 허용량이 있어요. 이건 체중입니다. 체중. 그러면 그 값을 C라고 해볼게요. C라고 하면 코끼리의 체중, 생쥐의 체중.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값,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은 A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럼 A라고 하고, 자, 이 A 값은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이거에 자, 이 체중을 가지고 정한 생쥐의 그런 치료제 허용량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C는 어떻게 되냐면 100분의 A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값과 이 값을 비교를 해보면 이 분수 제곱 있는 자, 이 값이 이 값보다 작아요. 그럼 분모가 작으면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더 크죠. 즉, 이 값이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 적정한 허용량보다 이게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과다 복용이 안 되겠죠. 5번을 보면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 필요량이라고 했는데 이때 개념을 고려해서요. 여러분이 선택지에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딱 떠올렸어야 돼요. 자,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 필요량. 그럼 이건 상대 성장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데 체중과 자, 상대 성장하는 건 그 에너지 필요량은 대사량이 아니라 기초대사량이에요. 그러면 이 기초대사량을 떠올려야 했고 클라이버 법칙에 따르면 그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체중의 0.75제곱. 체중의 0.75제곱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 연구에 따르면 이전 초기 연구에 따르면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비교를 하면 이 값이 더 많은 거잖아요. 큰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많겠군이라고 말한 것은 적절하지요. 이렇게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비교하는 추론은요. 이전 수능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비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교하는 추론을 잘 대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체온을 환경 온도에 따라 조정하는 변온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여기에 측정하는 겁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러면 변온동물은 어떤 동물이냐? 변온동물은 자, 외부 온도가 일정하면요. 체온도 그 온도에 따라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직접법이라는 것은 호흡실에서 이제 측정하는 것인데 그 호흡실이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그 변온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영향을 당연히 측정할 수 있죠. 왜 측정할 수 없습니까? 2번. 니은은 동물이 호흡에 이용한 산소의 양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있죠. 그 간접법은 동물의 산소 소비량 측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격한 움직임에 지연된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대사량을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초대사량의 개념과 관련이 있어요. 기초대사량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쉬는 상태에서 기초대사량을 구하는 건데 기억도 마찬가지고 니은도 마찬가지고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 있을 때 측정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기억, 니은 모두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을 구할 수 있다고 되는데 이렇게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산하는 열량 이게 뭐예요? 자, 1문단 보세요. 1문단에 거기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걸쳐 있는 말 보면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 자, 이거는요. 무엇과 같으냐면 이 선택지에 있는 말을 지문에 있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이에요.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이라고.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뭐냐면 그 앞에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한 열량이에요. 그거 다섯 글자로 얘기하면 기초대사량이에요. 기초대사량. 기억, 니은 모두 뭘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기초대사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선택지를 쉽게 썼으면 이거예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기초대사량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기억과 니은을 통해 모두 기초대사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지를 기술했으면 굉장히 쉬운 선택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4번을 답으로 정말 잘 골랐을걸요? 빨리 골랐을걸요? 하지만 그렇게 기술되지 않았어요. 말을 바꿨지. 이렇게 말 바꿔서 기술되는 건 근래에 수능에 과학 세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5번, 기억과 니은 모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를 여기 공급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함정이 있는데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 이게 기초대사량이잖아요. 지문에 기초대사량에 관한 그런 개념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기초대사량의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것 같은 거야. 함정이에요. 연결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뭐 어떤 말이 있냐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말이 있어요. 기초대사량의 개념 생각해야죠. 기초대사량의 개념, 기초대사량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다시 중요하게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분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추론했어야 됩니다. 다음 이제 제일 어려운 17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면 자, 요 정보 중요해. 이게 대사체중이라는 거. 이 보기에 관련된 추론을 할 때요.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냐면 이 보기의 내용을 지문의 내용이랑 딱딱 짝을 짓는 대응시키는 사고를 또 기본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이 대응시키는 사고를 못하면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에 대한 강조는 선생님이 알고리즘 독서부터 수능 특강 하여튼 마지막 파이널 체크까지 정말 여러 차례 많이 강조했는데 그래서 예비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고의 절차 방법을 정말 잘 익히면 좋겠는데 농계의 수컷은 직계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직계발의 길이는 게딱지의 폭에 상대 선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성장. 자, 이게 큰 직계발의 길이가 게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지문에 있는 사례랑 대응시키라고요. 이건 자, 지문에 있는 어떤 말과 대응할까요? 게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한다.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이거였습니다. 체중의 기초대사량이 상대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게딱지의 폭은요, 체중에 대응해요. 지문에서 설명한 사례에. 그 다음에 큰 직계발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요, 뭐에 대응하냐면 기초대사량에 대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A, B를 여러분이 대응시켰어야 돼요. 대응시켰어야 됩니다. 다양한 크기의 농계 게딱지 폭과 큰 직계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다수의 이제 순서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 L그래프. 이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즉 상용로그를 취해가지고 그 순서상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직선, 그 직선으로 그 관계가 이제 표현이 될 텐데, 그래프의 가로축, 자, 이 가로축에 놓이는 게 뭡니까? 가로축에 놓이는 게 체중. 그러면 체중에 대응하는 게 뭐예요? 게딱지 폭. A가 가로축이에요, A. 세로축에 이제 놓이는 게 뭐예요? B일 거예요. 큰 직계발의 길이. 그래서 여기 보면 게딱지 폭이 가로축이 되는 것이고 큰 직계발의 길이가 세로축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Y 값이 되는 거예요. 분석을 실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선택지 판단을 해보죠. 여기 1번 선택지에서 이제 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적의 직선과 관련해서 우리 지문에서 뭐 이해했죠? 이 대사체중. 대사체중에 이 체중이 0.75제곱이 있는데 이 0.75제곱이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였어요. 그죠?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체중의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제곱이 기초대사량과 비례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 정보를 보기의 사례에 갖다 이제 적용을 하면요. 체중에 대응하는 것은 개딱지 폭입니다. 그래서 개딱지 폭의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제곱, 이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제곱, 이것과 그다음 B, 큰 집게발의 길이, 큰 집게발의 길이는 비례한다. 이게 바로 저 보기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리예요, 원리.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그럼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습니다. 가령 0.75 같은 거죠. 0.75乘 1보다 작은 거죠. 네, 1보다 작으면, 즉 1보다 작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지문에 있는 말 보면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이제 서로 다른 경우일 텐데 A의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거. 근데 많은 학생들이 맞다는 판단 잘 못했을걸요? 그 이유는요,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개념과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지를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체중의 0.75 제곱은요, 대사 체중입니다. 체중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개딱지 폭의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제곱인 것. 여기 체중의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제곱이 체중과 같은 개념이 아니듯이 개딱지 폭의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 제곱은요, 이거는 당연히 개딱지 폭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즉 A가 아닙니다. 이 자체는 A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큰 집게발의 길이가 B인데 A랑 B는요 비례하지 않아요. 이게 A가 아니니까. 그죠? 네. 체중이 0.75 제곱이 대사 체중으로 체중이 아니듯이 개딱지 폭의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는 개딱지 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랑 B는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비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1번 선택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 예비 수험생들 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선택지를 보면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와 B의 증가율을 비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려고 할 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편차가 커지는 거죠. 편차의 절대값이 커집니다. 절대값이 커져요. 그러면 이것들은 편차 제곱의 합이 커지는 겁니다. 편차 제곱의 합이 작아지는 게 아니죠. 결과 추론하는 거죠. 네, 이렇게 결과 추론하는 거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2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생님과 함께 연계 포인트에 대한 이해를 정말 잘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이기도 했습니다. 3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문에 있는 어떤 말과 대응하는 거냐면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에 지문과 반대의 경우니까, 즉 지문에 우리 6문단을 보면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L그래프에서 이제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고 했는데, 요 A가 체중에 대응하고 B가 큰 집게발의 이제 길이에 대응하니까 지문에서 설명하는 것과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이제 1보다 클 수 있는데, 근데 이 3번 선택지는요, 그 기울기가 뭐 1보다 클 수 있다, 작을 수 있다, 그 점보다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직선이 아닌,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이게 포인트가 되냐면 L그래프거든요. L그래프. 그에 따라 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L그래프는요, L그래프는 자,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변수의 증가율이 이제 서로 다를 경우에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어떤 곡선의 주변에 이제 분포를 하게 되지만 L그래프에서는 직선의 주변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L그래프니까 직선이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경우는 결국 어떤 경우냐면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다른 경우거든요.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지만 이렇게 다를 경우에 L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직선 주변에 분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문에 있는 체증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은 것과 대응하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기울기가 1보다 작다고 했어요. 기울기가 1보다 작았다.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 기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겠군? 여기 틀렸네. 자, 이렇게 원리와 관련하여 결과를 추론해서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요.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아요. 같으면 기울기가 이제 1이 될 텐데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쌍을 점으로 표시한다면 점들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함정이 있는데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요.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서 이거 적절한데? 이거 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이 부분이 중요했어요. 여기가.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곡선의 주변에 이 순서쌍이 분포하려면요. 자, 다시 봅니다. 오문단 볼게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예요. 다를 경우. 이게 가로축의 증가율이고 이게 가로축과 하려니까 이게 세로축이잖아요. 그 증가율이 다를 경우에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는 겁니다. 근데 같아요. 거기 오문단에 이렇게 돼 있어.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라고. 같을 때와 달리 가지고 이거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5번 선택지도 쉬운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5번 선택지에 대해서 역시 또 추론적인 사고를 잘 했는지 여러분이 또 잘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이 과학 세트는요, 지금 함께 공부한 것처럼 지문의 정보량도 많고요. 그 정보들을 또 잘 구별해서 이해도 해야 했고요. 그렇게 문제 해결의 키를 찾아서 그 문제 해결의 키를 문제에 적용해서 또 여러 사고 절차를 거쳐서 선택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사고 절차를 잘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예비수험생들 특히 그에 대한 공부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6부에서 언어와 매체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안녕.